그러니까 러시아도 웃는 것 같지만 지금 러시아는 큰일 났어요. 그럼 러시아는 재건 수요가 없느냐? 아니죠. 그럼 돈이 있느냐? 돈이 있어요. 그럼 돈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산업이 없어요. 이제 푸틴은 유럽으로 나가는 문은 닫혔죠. 근데 중국은 부담스럽죠. 근데 일본은요. 북방 사개도서 영토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남는 건 누구예요? 우리나라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오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건설 시공 감리 기술. 뭐 제조업은 뭐 확실하고. 전기 전자, 네. 자동차, 네.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경공업.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 걸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난리죠. 뭐 지금 관세부터 뭐 전쟁까지 이 세계가 아주 그냥 시끌시끌한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한국을 둘러싼 이제 정세, 국제 정세부터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원 조한범이고요. 세계적인 유튜버,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 정말 이렇게 북한, 뭐 러시아, 중국 할 것 없이 뭔가 이 동북아시아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막 전쟁 얘기도 막 나오고, 막 경제도 막 이런 거 다 연계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무만 보지 마시고. 네. 한 발짝 물러서서 숲에 들어가면 숲이 안 보이잖아요. 네. 나무만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숲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멀리서 숲을 봐야 그 숲의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좀 말씀을 드리면 냉전 체제 때는 소련과 미국이란 진영이 있었죠. 네. 이 양대 진영이 질서를 유지했어요. 냉전적 질서를. 조폭 얘기를 좀 하면 사례가 좋은 건 아닌데 조폭들이 있는 데는 네. 자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러네요. 또 조폭들이 범죄의 질서를 지키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야쿠자들이 지배하는 데에는 자범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범죄의 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은 각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질서를 지키는 조폭들이었어요. 사실상. 전쟁이 지금보다 없었어요. 분쟁이. 왜? 냉전적 질서가.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두 조폭끼리 으르렁거리기만 했는데 싸우면 둘 다 죽으니까 전쟁은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핵전쟁은 안 일어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네. 이 조폭들이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자범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이제 네. 이게 비극이에요. 소련이 무너졌다고 행복해진 게 아니고 먼저 어떻게 됐어요? 유고슬라비아 내전.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종청소, 학살. 그다음에 러시아로 와보면 러시아, 조지아, 구르자 전쟁, 체첸 1차, 2차 전쟁, 아파지아 사태라고 그래서 구르지아 안에 민족 붕괴거든요. 여기서 수만 명들이 학살되고 서로 죽어요.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1차 전쟁, 2차 전쟁. 중앙아시아 탄탄탄도 매일 치고받아요 지금. 네. 그러면 미국은 행복했느냐? 다 두 조폭이 없어지니까 이제 내가 네. 저 일본 말인데 뭐 양해 쓰시면 글로벌이 다 내 나와버려. 근데 미국이 그걸 다 질서를 장악할 수 있나요? 이쪽도 무너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 미국도 전 세계 GDP의 40%까지 그때는 참 미국과 기타 나라들 이 세계였거든요. 이게 팍스 아메리카나거든요. 근데 네. 미국도 이제 하향 곡선이잖아요. 25%도 안 돼요. 미국이 전 세계. 그래도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쳐도 막 세계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미국도 하향 곡선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행복했느냐? 걸프 1차전, 걸프 2차전, 9/11, 9/11 테러와의 네. 전쟁. 여기도 매일 전쟁이에요. 여기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네. 근데 아프리카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저기 내전이에요. 지금 내전 상태예요. 그다음에 예멘 후티. 냉전적 질서가 깨지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분출하는 거예요. 양극 체제였잖아요. 네. 미국, 소련. 한쪽이 무너지면 단극이죠. 미국이 잠깐의 단극 체제를 유지했어요. 근데 힘들잖아요. 전 세계 질서를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세계 분쟁에 개입해야 돼? 이러는 거잖아요. 발을 그렇죠. 빼는 거죠. 네네. 바이든도 어떻게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했잖아요.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다극화 상황에서 무극화. 분쟁은 많아지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는 어떻게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가 갈라져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북한 문제도 아무런 합의도 안 나오잖아요. 네. 무극화예요. 다극화와 무극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큰 흐름이 지금 전 세계가. 그럼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게 국내 정치로 와요, 이제. 여기 부영남 경제 채널이죠. 네네. 불경기가 오면 아주 공세적으로 투자해요? 아니면은 쪼그라들어요? 다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죠. 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다극화 무극화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보수 우경화예요. 새로운 변화나 혁신 변화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고 지키고 새로운 가치보다는 있는 가치를 보수 우경화. 불안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국내 정치가 다 보수 우경화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보수 우경화. 네. 푸틴, 젤렌스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시진핑 중화민족주의.
지금은 죽었지만 아베. 그 다음에 이 유럽도 다 유럽도 멜로니, 네. 무솔리니 후에. 그 다음에 이번에 AFD 독일 대한정당, 극우정당, 이스라엘도 극우예요 지금 네타냐후 그 기반이. 그럼 보수 우경화입니다. 그럼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같이 합리적이고 냉정한 사람은 지도자를 못 돼요. 스트롱맨들 주먹을 내세우고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자꾸 그 누구예요?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됐죠. 푸틴이잖아요. 네. 에르도안이잖아요. 터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큰 불확실성이 탈냉전 이후에 아직 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대한 글로벌 불확실성, 다국화 무국화 속에 보수 우경화 그리고 스트롱맨형 지도자들이 부상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찌 보면 1극화로 확실하게 갈 수 있다면은 이제 세계 경찰로서 해결되겠죠. 만약에 하면 해결이 네, 되는데 네. 미국이 지금 그런 것도 못 하잖아요. 뭐 돈도 없고 지금 뭐 그러니까 경제적 자체가 너무 체력이 약해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죠. 바이든은 어떻게 했어요? 민주주의 동맹을 활용을 했어요. 네. 야 일로 와 우리 민주주의 그렇죠. 진영끼리 같이 하자. 스크럼을 짜자. 네. 왜? 내가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동맹을 강조했지만 그건 뭐냐? 너도 좀 기여해야지 이거였어요. 트럼프는요. 돈 내놔. 나 없으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조는 뭐냐?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바이든은 화장을 한 미국이고 트럼프 화장 안 한 얼굴인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절대 강자죠. 세계 GDP 25% 3분의 1 정도니까 상대적 비중은 줄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피즘은 미국의 비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대 전쟁을 시작하고 머스크가 저렇게 거대한 그 연방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자르고 해고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쪼그라들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내가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분에 대한 변명을 좀 왜 저럴까? 네. 왜 저런 그 블랙 코미디를 펼칠까 매일매일? 네. 그 기반에는 미국의 아주 심각한 고민, 어쩌면 세계 자본주의 고민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미국이 쌍둥이 적자라는 거에 지금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 부채 한도를 의회가 정해요. 너무 디폴트예요. 근데 이게 1월 달에 이미 찼어요. 네. 그게 36조 1,000억 달러예요. 5경이 넘습니다. 네. 5경이 넘어요. 국가 부채가 36조 1,000억 달러인데 미국이 인플레 때문에 고금리인 거 아시죠? 네. 4.5% 내외잖아요. 그럼 국채도 이게 금리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자만 해도 36조 1,000억 달러 이자만 해도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뭐 한 GDP 한 30% 쓴다던데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1월 달에 디폴트잖아요. 네. 그럼 디폴트 선언 안 했잖아요. 어떻게 버텨요? 미국 재무부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포트녹스에 뭐 금괴가 얼마니 그런 게 다 미국 재무부 거거든요.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쪼개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원래 계산으로는 10월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5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5월이면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방법이 없냐? 있어요.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을 올려주면 네. 또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국채 찍어내고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올리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 터질 거 아니에요. 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이거를 줄여야 된다는 게 지금 트럼프와 그 수하 머스크의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재정적자. 그러니까 머스크가 어떻게 해요? 막 칼질하잖아요. 연방 공무원들. 지금 머스크의 목표는 연방 예산이 한 7조 달러 되거든요. 근데 1조 달러를 5월까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거 15%잖아요. 15%. 네. 그럼 왜 5월이냐? 일단 이 디폴트가 5월이기도 하지만 머스크 임기가 5월까지예요. 머스크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가기 전에 이걸 해결한다. 머스크가 뭐라고 말했느냐. 5월까지 1조 달러 안 줄이면 미국은 침몰한다 그랬어요. 네. 왜냐. 트럼프와 머스크는 경제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위험한 걸 아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드디어 관세를 전가의 보도로 생각해요. 왜냐. 관세를 올리면 수천억 달러의 세금이 더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 다 국가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국가 부채가 줄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수천억 달러 들어가요. 지금대로 가면은. 네. 그다음에 관세 전쟁을 하면 경제 전쟁이잖아요. 우리하고 만일에 미국이 경제 전쟁하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미국이 유리하겠죠. 그럼 우리 원화 가치가 세겠어요? 미국 가치가 세겠어요? 미국이 세지 않아요. 그럼 트럼프 생각은 뭐냐?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하면 강달러. 결국 미국이 강달러니까 미국 국채를 전 세계가 와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생산하면 관세 안 내잖아요. 기업은 돌아올 거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의 셈법이에요. 트럼프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 거의 1조 달러 지난해 9,200억 달러였거든요. 두 개 쌍둥이 적자를 줄여야 되는 생각은 방향은 맞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 터지거든요. 네. 그럼 터지면 전 세계가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냐? 아니죠.
논리적으로는 트럼프에게 시간을 많이 주면 트럼프가 이길 거예요. 이 싸움으로 가면. 네. 근데 여기 부익남도 경제지만 정치는 완전히 논리가 달라요. 네.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맞고 있으라는 유권자들은 건데. 안 참거든요. 네. 왜냐? 저한테도 시간 5년 주면 대한민국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유권자를 참으면 네.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만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근데 안 되잖아요.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바이든 정부 때도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실업률 이런 거. 근데 왜 민심이 나빠졌느냐? 인플레이션. 월급을 받았는데 외식을 못 해. 네. 휴가를 못 가. 가솔린 기름값 쓰는데 아까워. 겨울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심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잖아요. 그 제조업이 되겠어요? 인건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리쇼어링.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바이든은 무슨 정책을 썼느냐. 보조금. 야, 돈 줄 테니까 공장 쳐라. 이렇게 꼬신 거거든요. 트럼프는 그것도 안 한다면서요. 보조금도 철폐해요. 네. 그다음에 불법 유민자들. 경제적으로 보면 불법 유민자들이 이 로우 코스트, 저임금의 그 풀을 형성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 내쫓잖아요. 네. 이게 제조업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실수가 있어요. 관세를 경제적으로 보는데 관세는 정치 문제예요. 자, 중국하고 지금 트럼프가 싸우죠. 관세로. 이거는 관세라는 경제 전쟁이 이로 보이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 관세 전쟁에서 지면 중화민족주의, 그러니까 미국, 아메리카 자존심 싸움이 지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면은 중국 국민들이 시진핑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시엠바함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하고 맞붙으니까 지지율이 팍 올라가잖아요. 만일에 시엠바함이 꼬리를 내렸어 봐요. 네.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국의 국내 정치로 연결이 돼요. 관세라는 경제 싸움이 아니라 거기서 지는 순간 패배했구나라는 국내 정치적 문제를 비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국 지도자들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경제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 국가부채, 머스크, 재정 적자,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너무나 위험하다. 실제로 위험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방향은 맞는데 지금 이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랭귀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할 때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말 곱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협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근데 정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삐끗하면 낙선하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요걸 살려야 되는데 트럼프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가니까 아무리 뭐 쌍소리하고 뭐 어제 이 얘기하고 내일 저 얘기해도 내가 원하는 머니톡 돈만 받으면 돼 이거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게 트럼프 일기 때 실패했던 이유인데 다시 트럼프가 또 이게 돌아왔잖아요. 그 왜 돌아왔느냐? 그거는 말했던 글로벌 불확실성. 바이든 유약해 보이잖아요. 네. 맨날 비행기 타다 넘어지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말도 어눌하고 여기서 그냥 트럼프 팡팡 때리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는 경제 전문가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아줄 거야. 잘 살게 해줄 거야. 이 두 가지 심리가 다시 트럼프를 견인을 한 거죠. 근데 일기 때 실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어떤 트럼프의 뭐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와 엮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인 트럼프는 성공할 수 있지만 네. 정치인 트럼프는 성공하기 쉽지가 않죠. 그럼 이 상황에서 뭐 다시 뭐 또 관세 뭐 유예해주고 막 하면은 결국에 이제 가장 궁극적인 그 미국의 국채라든 어떤 자본주의 시장의 이 시스템 문제 이게 해결은 또 요원해지는 거네요. 이게 또. 근본적 해결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90일 유예했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터지는데 그 시간 동안 안 기다려주는데 거기다 내년이면 미국의 중간 선거거든요. 미국은 2년 대통령이 4년이지만 2년 정도 되면은 하원의 전체 미국은 국회의원인 게 2년이에요. 상원의 3분의 1을 바꾸거든요. 내년에 전패예요. 네. 벌써 전패하는 위기감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상하원을 미국이 모두 장악하면 미국은 대통령 탄핵 제도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상하원에서 해요. 네. 상하원에서 결정하면 끝나요. 만일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한다. 물론 미국은 정치 구조가 뭐 3대 7 이렇게는 안 가지만 네. 그러나 이 정도로 가면은 이건 트럼프는 우리가 보지 못해서 미국이니까 내년 중간선거도 보지 못한 결과가 올지도 몰라요. 상하원을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원은 과반, 상원은 3분의 2거든요. 네. 3분의 2 가능성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모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렇게 관세 때리고 전 세계를 비명, 미국 소비자들 비명을 지르게 한 다음에 본인은 티셔츠 하잖아요, 골프장에서. 네. 정치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실패인 거예요. 네.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사고 쳐놓고 정치인이 뭐 티셔츠하고 막 올리면 바로 그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오라. 니네들이 아무리 말해도 난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이게 경제 마인드거든요. 1년 내내 사고 쳐도 연말에 가서 흑자만 나면 되는 거다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정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유권자는 사냥개와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냥꾼하고 친하게 지냈지만 한 2, 3일 밥 안 주면 사냥꾼이 손을 문다는 이거죠. 사냥개가. 그게 유권자라는 그런 표현을 뭐 족한 표현은 아닌데 그게 유권자의 마음이거든요. 그 유권자는 민심이고 민심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아무리 그 지지자를 사랑했어도 지도자를 아닌 거예요.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이게 참을성이 또 없는 게 또 약간 일반적인 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참고 기다려 달라는데 내가 죽겠는데 어떡해요. 먹고 사는데 어떻게 참아요?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그 풍요로운 소비가 네. 사실은 국가 부채와 무역 적자였던 거예요. 막 사다가 빚으로 쌓아 올리는 나라 올리는 거. 지난해 미국이 2.8% 성장했어요. 사실상 나홀로 성장이에요. 그게 뭐냐? 강달러였거든요. 그럼 수입을 싸게 하잖아요. 먹어 치운 거예요. 소비로. 네. 소비로. 그러니까 소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주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회주의는 위기 끝에 붕괴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 미국 중심 경제 구조 그게 사실 깔려 있어요.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단기적인 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큰 흐름, 지금 흔들리는 미국,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거는 뉴노멀이다. 뉴노멀이다.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걸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이 뭐 문제를 어떻게든 그동안 해결을 해왔지만 이게 뭐 부채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뭐 한계치에 왔다 이런 얘기들은 뭐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치하는 거죠, 계속. 폭탄 돌리는 거죠, 정권들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트럼프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하면 의회하고 싸움을 시작해. 지금도 트럼프 싸우고 있어요. 부채 한도 올려달라고. 네. 안 그러면 국정 운영이 안 되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 올리는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바이든은 방치한 거죠. 의회하고 싸우다 2023년에 미국이 얼마나 경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이건 미국의 먼 나라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문제죠. 결국에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 발 어떤 뭐 경제 위기감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동강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한범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멘트가 틀렸어요. 세계적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대동강 TV 채널 운영하시는 조한범 박사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 돈이 막 줄줄 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러우 전쟁에 또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 조기 종식 네. 요 배경에는 미국의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왜 남의 전쟁에 나도 죽겠는데. 나도 죽겠는데. 네. 그럼 왜 남의 전쟁이야?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이 개입했잖아요. 네.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탄생의 계기예요.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개입하고 전후 질서를 미국 주도로 재편하면서 미소 양강 체제를 만들면서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네. 이 2차 세계대전이 미국 GDP, 세계 GDP 40%의 미국을 만든 계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제주의라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으로서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다. 이게 미국 내의 국제주의예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은 미국의 정치권의 그 주류는 이 국제주의예요. 바이든도 오바마도 부시도. 부시가 전쟁하잖아요, 골프전. 그런데 미국이 이제 탈냉 전류에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 일단 안보적으로는 소련이 붕괴했으니까 미국의 주적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 유럽의 안보적 중요성이 줄어든 거죠. 두 번째, 셰일가스로 미국의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게 됐거든요. 그 중동의 중요성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럽에 왜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 중동에 우리가 왜 있어야 되지? 아프가니스탄 철군했잖아요, 바이든. 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안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 그건 지들끼리 전쟁이잖아요. 지들끼리. 미국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네. 슬라브족끼리 전쟁이거든요. 구소련권에.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전쟁이 이제 아니야. 내가 거기 왜 관여를 해야 돼? 라고 상황이 바뀐 거죠.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위상의 추락. 이게 지금 유럽에서 발을 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이든은 그래도 소련, 이 나토,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한 관성으로 전쟁에 개입을 한 거죠.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닌데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을 왜 써야 되지, 우리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러우 전쟁은 조기 종식이 목표예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직도 그 EU,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유럽과의 관계에 이 관성으로
푸틴이 이기는 형태의 정식은 그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아니에요.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푸틴이 이기든 젤렌스키가 아무 상관없어요. 트럼프가 푸틴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푸틴이 칼자를 쥐고 있으니 푸틴이 좋아하는 형태로 여건을 만들어주면 푸틴이 빨리 끝낼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경제적인 마인드로. 그렇죠. 사업가적 네. 마인드. 젤렌스키는 억울해도 상관없어요. 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젤렌스키 뭐 독재자, 네. 그다음에 워싱턴 불러갖고 막 설전하고 막 두들겨 패고 무기전 중단하고 이랬잖아요. 푸틴이 좋은 거거든요. 이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방안은 빨리 끝내는 거. 자, 우크라이나는 힘이 없잖아요. 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푸틴은요, 원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점령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럼 푸틴은 좋죠. 이긴 거니까. 그 다음에 전쟁의 한 원인이었던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하지 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그럼 나 완전 보장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니? 내가 투자하면 완전 보장이야. 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돈이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중에 내가 투자하는데 푸틴이 전쟁하겠니? 그러나 불안하죠. 우리 주한미군 없이 미국 뭐 투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좋겠어요? 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푸틴은 좋고 젤렌스키 나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니네 히토류 우리 빚 갚아야지 절반 내놔. 이거 도장 찍으라고 워싱턴 부른 거예요. 네. 그 젤렌스키가 도장 찍고 올 수 있겠어요? 그거 찍고 맞아 죽죠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대들은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찍는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기자들 다 불러놨지. 그럼 가서 어떻게 했어요? 들이받았잖아요. 그 황당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봐라. 거기 두들겨 팼더니 바로 2월 28일이거든요. 워싱턴이. 3월 3일 날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공급 중단을 해버려요. 그때부터 뚫려요. 우크라이나. 네. 파죽지세로 뚫려요. 그래서 쿠르스크 뺏었는데 다 뺏겼어요. 지금. 그랬더니 그 사이에 젤렌스키가 뭐라 그랬냐. 아, 형 미안해. 잘못했어. 찍을게. 그러니까 또 3월 12일 날 무기 공급을 다시 재개해요. 그랬더니 전선이 교착돼요. 요런 거예요. 근데 휴전하라 그랬더니 이제 푸틴이 또 이제 버텨요. 네. 뭐 안 할 거야 뭐 이러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 그래? 너 한 달 동안 휴전 안 하면 앞으로 니네 석유, 얘네 수출품의 60%가 네. 그 석유하고 가스거든요. 거기다가 25% 관세 매길 거야. 푸틴한테. 그럼 푸틴 버티죠. 그거 우리 뭐 내가 뭐 힘드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는 사람도. 뭐 푸틴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푸틴의 석유를 사가는 사람들이 미국과 거래할 때 모든 상품에 20%를 붙이. 우리가 만일에 러시아 석유를 사오면 우리는 미국한테 수출할 때 모두 25% 때려 맞는 거예요. 그럼 누가 러시아 석유를 사가겠어요? 사기 쉽지 않죠. 사고 싶지 않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젤렌스키 팼다가 말 들으니까 이번에는 푸틴 말하니까 푸틴을 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은 4월 말까지 준 거죠. 거기다 또 하나 관세 전쟁으로 그 제3자가 코피가 터져요. 그 푸틴. 왜냐? 지금 석유 가스 팔아서 전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황당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흐름이 좀 뭐 이렇게 흘러왔는데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그러면은 박사님 보시기에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유력한 건 5월 9일 이전이에요. 올해 안에 휴전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올해 안에는요? 네. 왜냐? 일단 우크라이나는 거의 절반가량을 전쟁 수행 능력을 외부 의지예요. 그 절반의 반이 EU, 반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조금 작은데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건 미국이 다 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끊으면 끝나잖아요. EU 입장에서는 푸틴이 버릇이 나빠지니까 푸틴이 웃는 휴전 종전은 안 하고 싶겠죠. 그러나 EU가 뭐하러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토도 아니고 EU가 원래 우크라이나 별로 안 좋아해. 호감 별로 없어요. 소련이었잖아요. 동슬라브족. 근데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EU가 뚫리니까 막아주는 거지 무한정 밑받은 독에 물을 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내에서도 지원 중단 여론이 높아가고 있어요. 그다음 우크라이나도 지쳐잖아요. 올해 초에 이미 땅 뺏겨도 좋으니까 전쟁 끝내자라는 여론이 절반을 넘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는 뭐 3% 성장한다, 5% 성장한다 그러거든요. 전시경제거든요. 전시경제는 돈을 무한정 이런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군복 만들고 네. 총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대포 만들고 이건 다 소비되면 끝이잖아요. 이게 이유는 창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군인들 월급들 신병이 2,000불이거든요. 그다음에 죽으면 2억 원 정도 사망보상금이 나와요. 그럼 무한정 돈이 풀리잖아요. 네. 그럼 돈이 시장에 풀리잖아요. 돈이 시장에 풀리면 어떻게 되죠? 주식 시장이 활성화돼요.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산업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20%가 넘는 거 아세요? 20%요? 우리 20%면 어떻게 돼요? 경제 망한 거죠? IMF죠. IMF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웃는 것 같지만 지금 러시아는 큰일 났어요. 지금 막 전시경제로 이렇게 활용되는데 돈은 썼는데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 전쟁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후유증이 한꺼번에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거든요. 무한정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칼자를 쥔 트럼프가 끝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쟁이 완전히 끝나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든요. 종전협정. 주로 전쟁은 뭐 때문에 싸우죠? 땅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싸우. 1조가 땅이에요. 영토에 합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5분의 1 뺏겼는데 그거 너 가져라고 할 수 없잖아요. 푸틴은 지금 거의 100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우크라이나 영토 다 돌려줘요? 그것도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럼 왜 전쟁했어? 여기서 합의가 안 되니까 종전은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냐? 방법은 휴전인 거죠. 휴전. 야 그래 서로 명분을 찾는 게 휴전이거든요. 우리도 한국전쟁 6.25 휴전이잖아요. 6.25 때 정전협정 휴전협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자 지금 몇 달간 휴전하고 몇 달 내에 항구적인 종전을 위한 협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사실상 남북 관계처럼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휴전 같은 종전, 종전 같은 휴전. 이게 유일한 답이고. 네. 그렇다면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승리 선언 기념일이거든요. 푸틴은 이때 승리 선언을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미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해 놨어요. 그 독재 국가니까 열병식 많이 하잖아요. 열병식 하는 나라 치고 선진국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도 하지 않았나? 그렇죠. 국군의 날을 뭐 우린 세게 안 해요. 네. 우린 그러니까 과거엔 했죠. 체제경쟁 때문에. 네. 근데 요즘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푸틴은 자기 위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고 싶어요. 퍼레이드를. 왜 못했느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네. 그다음 러우 전쟁하는데 무슨 퍼레이드를 해요. 오랫동안 못했거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하고 싶어요. 이미 예고해놨어요. 북한군도 초청했어요. 그럼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면 여기 시진핑도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푸틴은 우리가 러우 전쟁 이겼어라고 선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앞에 휴전만 해도 선언할 수 있잖아요. 5분의 1 얻었으니까. 사실상. 그러면 여기에 시진핑 갈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으니까 네. 서로 필요하니까 푸틴, 김정은이 올해 러시아 방문한다고 러시아 대통령궁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럼 언제 가겠어요? 그때 가면 인민군 퍼레이드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 푸틴, 김정은 셋이 딱 쓰면 얼마나 모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상당히 유력하다. 그 이전에 트럼프가 준 시간도 한 달이고 그러니까 전투는 지금 계속 격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양쪽이 완전히 전황을 지배하지 못해. 러시아가 우세해요 항상. 네. 그런데 왜 격화하느냐. 휴전협정 조인되는 그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국경이 되잖아요. 한치라도 더 뺏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6.25도 마지막까지 막 끝까지 싸웠잖아요. 3년 했지만 2년 동안 휴전협상했거든요. 고지전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김일성 내려왔죠. 쭉 9.28 수복 인천상륙전에서 9.28 수복했죠. 쭉 올라갔죠. 그 중국은 내려왔잖아요. 1.4.5태 장진호 전투 해서 내려왔죠. 다시 치고 올라가죠. 요게 1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교착된 상황에서 2년 동안 서로 죽이고 죽은 거예요. 고지 하나 뺏는다고 막 수천 명도 죽고. 지금 러우가 그래요. 근데 6.25 때는 2년을 끌었지만 지금 2년 끌 상황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빨리 끝내겠다고 결정했는데 양쪽 다 지쳤는데. 사실상 미국이 손을 떼는 순간 뭐 우크라이나가 뭐 완전히 뭐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제 러우 전쟁의 전장이 크게 보면 두 개예요. 남부 크림반도 지도가 좀 없습니다만 크림반도와 돈바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로 뺐거나 내전이 벌어졌던 지역이거든요. 네. 여기를 있는 회랑을 남부를 있는 회랑을 이거 서던 코리도어라고 그러는데 이걸 완성을 했어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이고 남한 면적이에요. 여기가 전장의 99%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바다를 다 확보한. 아조우해하고 흑해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도 나올 수는 있어요. 드니프로강하고 오데사 항구가 있으니까. 근데 아조우해는 못 나오죠. 근데 지난해 8월 갑자기 젤렌스키가 북쪽에 있는 러시아 영토를 침공해요. 쿠르스크라는 데를. 황당했죠. 미국도 몰랐어요. 8월 초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 1300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영토를 장악합니다. 서울이 600이 좀 넘잖아요. 어느 정도 알겠죠. 그랬더니 푸틴은 황당한 거죠. 왜냐 자기가 우크라이나 침범했는데 거꾸로 침범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 땅은 자존심이거든요. 왜냐 러시아 전승절의 시작이 쿠르스크예요. 쿠르스크에서 히틀러의 기갑 부대와 주코프 장군, 소련의 주코프 붙어요. 여기서 히틀러의 기갑 부대가 괴멸당하면서 이제 히틀러는 여기서 이때 끝나요. 의미가 있는 데네요, 진짜. 그러니까 쿠르스크 하면 러시아의 자존심이죠. 근데 조금 역사 얘기를 해드리면 전술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히틀러가 이겼어요. 왜냐 탱크 교환 비율이
네. 3, 4대 1이었거든요. 독일 탱크 하나 부서질 때 소련 탱크 서너 대가 부서졌거든요. 네. 그럼 이겼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소련은 서너 대가 부서지면 10대를 보냈는데 독일은 한 대 부서지면 회복을 못했거든요. 이때가 히틀러의 몰락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러우 전쟁을 유럽 군대와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 군대와 히틀러의 싸움으로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뭐 덩케르크 뭐 영화도 있잖아요. 사실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싸움이에요. 내버려뒀어도 스탈린은 유럽 전역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치고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두 독재자의 싸움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사실은 주류는 그래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혔다기보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오늘날 유럽을 자유민주 진영이 지키게 된 거죠. 내버려뒀으면 전부 적화됐겠죠. 네. 그래서 베를린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쿠르스크 평원을 지금 장악을 하니까 푸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수복을 해야 되잖아요. 자존심 그렇죠. 상처니까. 여기에 전력을 집중했어요. 남교는 소규모 전투, 전장의 90%는 인민군도 여기가 있어요. 지금 이걸 수복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계속해서 수복을 했죠. 그래서 1300에서 2월 28일 제렌스키 트럼프 설전 이때까지 1300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한 700은 뺏기고 한 600 정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설전 이후에 3월 3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지원하니까 중단했잖아요. 다 뚫려요. 이제. 아. 뚫려서 언제까지 뚫리느냐. 3월 한 13일, 4일까지 뚫려요. 네. 그때는 또 정착이 돼요. 왜냐. 3월 12일 날 미국이 다시 재개했거든요.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영화 강철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게 다연장 로켓이라는 거예요. 다연장은 뭐냐면 대포는 한 발 쏘잖아요. 땅 쏘고 또 장전하고 쏘잖아요. 네. 갈증 나니까 한 번에 수십 발을 다다다다다 쏴서 초토화시키는 게 다연장이거든요. 그걸 MLRS라고 그래요. 네네. 근데 강철비에 나오는 MLRS가 그게 227mm거든요. 구경이. 네. 22cm면 이 정도 되죠. 네. 그죠? 한 이 정도 되는 네. 거죠. 네. 길이는 굉장히 길죠. 그게 강철비에 나오는 M240이라는 건데 거기는 6발짜리 컨테이너 포드가 2개가 실려 있어요. 그럼 12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네. 거죠. 그 바퀴는 캐터필더 탱크 바퀴. 그 한 발에 자탄이 600한 4, 50개가 들어있어요. 650개 정도. 아, 그게 다 터지는 거예요, 또. 그 하나가 수류탄 하나예요. 아, 그러면 초토화되는 거네요. 12발이면 어떻게 돼요? 네. 12발이면 수류탄이 지금 7,000 7천 개. 그 한 발당 축구장 한 개 면적을 아. 초토화시켜요. 그러니까 네네. 건물은 못 부시고 사람은 다 죽여요. 인만은. 네네네.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M270, 240이 아니라 M270, MLRS는 좋은데 무게가 너무 나가요. 이동이 어려워요. 네. 실현하는 게. 그래서 요걸 줄인 게 하이마스예요. 이 포드 2개를 하나짜리로 6발만. 그다음에 캐터필더는 바퀴로 차륜으로. 아, 훨씬 낫네요. 훨씬 이동성이. 낫죠. 그거는 미군이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하이마스예요. 하이마스가 하이 모빌리티 아틸러리 로켓 시스템이에요.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걸 우크라이나에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거리가 32거든요. 그 다음에 227mm가 아니라 에이테킴스라는 미사일을 실으면 한 발 들어가요. 얘는 사거리가 300km예요. 얘는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시켜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하이마스를 쓰게 하는 거랑 못 쓰게 하는 건 하나가 땅 차이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그 쿠르스크는 평원이거든요. 숨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숲은 어디 있느냐? 갤러리 포리스트라고 그래서 시냇물이 흘러가죠. 그럼 거기에만 나무가 자라요. 벌판에 나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완전 뭐 최적화 무기네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하이마스 쏘면 32km니까 네. 하나 쏘면은 축구장 6개 면적. 근데 이걸 중단시켰단 말이에요. 네. 무기도 안 주지만 정보도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디 쏠지 모르잖아요. 깜깜이고. 네, 네. 미국이 정찰 정보 다 주는데. 그러니까 뚫렸죠. 그러니까 다 해주니까 또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는 칼자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EU도 무기를 주지만 이런 치명적인 러시아 웨폰을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맘먹으면 이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극단적인 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를 수복하면서 러시아는 전승절 때 딱 휴전. 이미 다 수복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이미 모든 건 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자존심을 살렸죠. 2월 28일 날 싸워서. 그러나 그건 젤렌스키의 정치적인 야심이었던 거예요.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러네요. 사실 실리를 의미가 없는 건데. 왜냐 그때 뚫렸어요. 쿠르스크를 거의 다 뚫렸어요 지금. 그랬더니 젤렌스키는 또 어떻게 했느냐. 이제 무기를 줬잖아요. 간이 또 벗죠. 그래서 12일 날 3월 10일 날 무기를 주니까 쿠르스크는 이제 거의 다 발판만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지금 보니까 어제 전환까지 보니까 거의 다 뺏겼어요. 사실상 쿠르스크는 거의 수복을 했어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쿠르스크 밑에 벨고로드 주라는 데가 또 있어요. 러시아. 3월 10일 날 무기를 주니까 또 이제 간이 벗어 여길 또 침공해요. 그래서 여길 또 상당 부분 지금 장악하고 땅을 수복하는 게 아니라 왜 네. 역공을. 네, 또 장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푸틴이 화나서 여길 또 이제 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성 장군이 죽었다는 데가 거기에요. 여기서 이걸
강철비를 쏴버리니까 네. 그것도 싹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민군이 가서 4,000명 죽었네, 5,000명 죽었네, 뭐 사상자 발생했네. 네. 이것 때문이에요. 인민군은 장갑차, 뭐 피할 방법이 탱크도 없네요. 없는 상황에서 인해 전술로 오는데 이걸 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러우 전쟁의 지금 현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번에 5월에 휴전할 확률이 있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거의 될 만한 정도의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푸틴이 제 학교 대학 선배거든요. 제가 그분 마음 잘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은 제가 판단하건데 저도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쪽 정서를 많이 이해하죠. 그러니까 보면 5월 9일 전승을 선언하는 게 푸틴은 제일 그림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림은 너무 좋네요. 네, 어차피 더 이상 전선을 확대를 못 해요. 그러면 유럽이 치고 들어올 거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선이 뚫리면 트럼프도 가만 안 있어요. 그거는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치명적인 무기를 더 주겠죠. 하이마스를 뭐 수십 대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은 선악이 없어요. 이게 트럼프가 좀 야비해 보이지만 불쌍한 우크라이나 버리는 거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양측 다 희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조한번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휴전이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전후 뭐 복구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뭐 건설 관련주 아니면 뭐 방산주 뭐 이래서 지금 막 그 테마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랬던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 올 때 아침에 차가 막혔어요. 네. 근데 좀 화장실이 급했어요, 소변이. 네. 그러니까 부익남 생각도 안 나고 빨리 어디 화장실인다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여기 부익남 와서 화장실 가고 나니까 이제 화장실 이제 필요도 없어요, 나한테. 이게 전쟁이에요. 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화장실 언젠가 가니까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 뭐 무조건 그럼요. 이겨놓고 생각해야죠. 심지어 젤렌스키는 지난해 5월이 대통령 임기였어요. 끝났어요. 3월에 선거, 네. 우리하고 똑같아요. 두 달 전에 선거해야 돼요. 선거 안 했어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왜 이걸 인정해 주느냐. 계엄 때, 전시 계엄 때는 선거를 안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는 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했어요. 1950년에 부산에서. 네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안 할 정도로 전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는 무조건 피야 윤리 이런 거 없어요.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무너진 것도 그럼요. 복구하고. 전쟁 때야 뭐 들판에서 참호에서 자지만 전쟁 끝나면 아파트 살아야 되는 거고 뜨거운 물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후 복구.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경제로 방점에 옮겨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이 깔끔하게 못 끝나죠. 그렇죠. 휴전.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6.25 끝나고 나서 우리도 항상 전쟁에 대비하면서 경제를 건설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조국 군대와 경제에 방점을 뒀잖아요. 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탑이 있었어요. 조국 군대와 네. 이렇게. 기능이는 조국 군대와의 기수. 아. 그러니까 안보도 안보지만 경제 발전에 주력을 하게 돼 있어요. 또 경제에서 이겨야 체제 경쟁에서 이기는 거니까. 아마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겠죠.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1945년 이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최초의 전면전이거든요. 다 소규모 분쟁이었거든요. 네. 러시아가 이 전선이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의 3배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대규모인지 알겠죠. 네네. 그럼 이제 여길 치고받았으니까 전후 복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 남부에서 3군데서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힘드니까 전선을 축소해서 지금 남부 회랑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부 쪽에도 이 전투 파괴 네네. 상흔이 많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재건 수요가 상당히 크죠. 우크라이나는 복구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신문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러시아는 재건 안 할까요? 러시아는 본토는 쿠르스크 일부만 타격받았죠. 네. 벨고로드와. 거기는 사람 안 살아요. 그냥 그 인구 희박한 지역이고. 그럼 러시아는 재건 수요가 없느냐?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했다고 그랬죠. 아, 러시아가 뺏은 그 영토도 복구를 해야 된다. 그 지역은 전투로 뺏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전투가 치열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가 빼앗은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이 첫째 공업지대고 인구 밀집지대예요. 네. 아조 연대라고 하는 그 정말 악명도 높았지만 전투력도 강했던 우크라이나 부대가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데가 그 마리우폴의 제철소예요. 네. 그 거대한 제철소가 초토화됐어요 지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재건 수요가 많겠어요? 러시아가 재건 수요가 많겠어요?
사실상 러시아가 뺏은 지역이 메인 지역이니까. 메인 지역이죠. 왜냐? 거기가 러시아는 그 영토를 안 있겠네요. 돌려줄 거니까. 아, 자기 영토로 가질 거니까. 그러려고 하겠죠. 거기에 있는 민심을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려면 거기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단순히 계산해봐도 우크라이나보다 어디에 재건 수요가 커요? 러시아가 더 많네요. 러시아가 제가 계산해보면 몇 배가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그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유럽과 세계가 지원하겠죠. 네. 우크라이나 돈이 없으니까. 네. 근데 러시아는요? 유럽이 도와줄 거예요? 러시아 도와주기 좀 뭐하지 않나요? 아니 서로 전쟁했는데 간접적으로 그러니까요. 살상무기까지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세계 유럽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전범 국가잖아요. 네. 전범 국가를 누가 도와줘요? 그럼 러시아 혼자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럼 돈이 있느냐? 돈이 있어요. 아, 돈이 있어요. 석유, 가스. 아, 지금도 전쟁이 석유, 가스잖아요. 천문학적인. 그럼 돈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산업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수출품의 60%가 석유, 가스예요. 네. 지금 우리 부익남 선생님 러시아 유명한 기업 하나만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중국은 알죠? 중국은 그래도 많잖아요. 뭐 테무 뭐 샤오미부터 뭐 해서 막 있잖아요. 러시아는 소련이 남겨준 군사 기술, 우주 기술, 그다음에 기초 과학 기술 이거고 산업 기반이 없다고 보시면 진짜 돼요. 가스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진짜. 그거 팔아서 먹는 거 사오는 구조예요. 러시아는 건설 오죽하면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항상 거기 나가 있어요. 볼목공까지 노동자도 없어요. 노동력도. 그러면 러시아의 깊은 고민은 뭐예요? 복구할 자체의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이나 사람이 없으니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복구하지? 그럼 어디 유럽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푸틴은 유럽으로 나가는 문은 닫혔죠. 네. 그래서 푸틴은 원래 철저하게 반서방주의자고 푸틴의 꿈은 신동방 정책이었어요. 동방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는다. 동방에는 러시아의 노다지가 있거든요. 시베리아 극동에 정말 무궁무진한 천연자원, 지하자원, 네. 석유가스 지하자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세계 희귀금속 다 있어요. 여기에. 그다음에 물류망, TSR,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연계되는 물류망. 이거는 유럽과의 관계없이 물류망을 쓰는 거니까. 네. 이건 중앙아시아까지 다 연결돼요. 육로로. 세계 유일의 대륙간 철도예요. 그다음 세 번째 노다지 북극 항로가 녹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건 수천 킬로미터를 지금 단축하거든요. 슬픈 얘기죠. 이게 지구 온난화의 결과니까. 요 세 개를 이용하면 러시아의 미래를 동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손잡겠네? 딱 떠오르는 게 중국이죠. 네. 근데 중국은 부담스럽죠. 협력과 경쟁 관계니까. 네. 지금 중국이 동해를 진출하는 걸 막고 있는 연해주 러시아. 이게 원래 청나라 말기 때는 청나라 땅이었어요. 베이징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가져간 거예요. 기한도 없이. 네. 홍콩 구룡반도는 기한이 있었잖아요. 네네. 영국이 발언했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동북 삼성이 태평양으로 못 나와요. 중국의 철천지한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동해 그러니까 나오- 황해죠. 네. 황해에서만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는 놀고 거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동해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자꾸 탐내는 거예요. 여기 통해 나오려고. 네.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긴장 관계 협력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한테 전투기 기술도 안 줘요. 또 바로 붙어 있는 나라기도 하니까 그럼요. 마냥 사이가 좋을 수는 그리고 없죠. 1960년 냉전기에 서로 전쟁까지 했어요. 미국이 핑퐁 외교로 오늘날 중국을 만든 게 미국이에요. 왜?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EEJ로 한 거거든요. 중국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재국가의 한계인데 중국 기업의 투명성.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도 무너지잖아요. 태국 같은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은 기술력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외교안보적으로 부담스럽고 지금 중국도 살상 무기는 지원 안 하잖아요. 러시아한테. 세계 눈치 보느라고. 이게 한계거든요. 그럼 인도하고 친하거든요. 인도의 산업이 뭐가 있어요? 인도도 뭐 안 되겠죠. 그럼 아시아에 두 개 빛나는 별이 있죠. 한국, 네, 대한민국, 일본하고. 일본. 근데 일본은요. 북방 4개도서 영토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러시아가 네.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럼 남는 건 누구예요? 우리나라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건설 시공 감리 기술. 네. 예? 가끔 국내에서 좀 사고 나지만 해외는 그런 적 없어요. 그다음에 뭐 제조업은 뭐 확실하고. 전기 우리나라. 전자, 네. 자동차, 네. 그다음에 화학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경공업.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그렇죠. 러시아 국민 음식이라고. 우리나라랑 러시아가 좀 유독 좀 사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쁠 수가 없죠. 네. 서로 뭐 그렇게 서로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노태우 정부 군사 정부였지만 그러니까 북방 정책이란 걸 했어요. 그게 사실 신의 한 수였어요. 그 정권의 성향을 떠나서. 왜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소 수교했고, 그래서 제가 소련으로 유학 갔습니다. 한중 수교했고, 네. 동유럽 뚫었어요. 근데 대우가 앞장섰죠. 지금 뭐 해체된 기업이지만 중앙아시아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거거든요. 우리가 냉전 때는 해양에 의존해서 발전했지만 그 이후에는 해양과 북방을 동시에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국가 발전의 북방은
새로운 미래거든요. 러시아는요. 우리 불곰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소련에 줬던 30억 불 차관을 러시아가 군사 장비, 군사 기술 협력으로 우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 현대와 K방산의 기술의 상당 부분 러시아 기술이 적용이 돼 있어요. 나로 기억나시죠? 누리호 전에 썼던 거. 그때 우주 로켓은 핵심이 1단 로켓이에요. 1단 추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그러거든요. 1단 로켓을 우리가 못 만드니까 그 로켓을 사왔는데 그 로켓을 누가 팔겠어요? 전략기술인데. 러시아가 팔았어요. 물론 이제 와서 막 지켰죠. 못 보게. 근데 옆에 있는데 안 봐요? 다 기술을 보지. 그다음에 비사를 보면 이제 저녁에 회식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랑.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럼 술 한잔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가 날아다닐 수 있었던 건 좀 심하게 말하면 러시아 때문이에요. 이래저래 러시아 군사기술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요. 또 하나 우리가 KF-21 이제 자랑스러운 전투가 위대한 겁니다. 진짜 국민들이 박수 100번 1000번 쳐도 좋을 정도로. 그 KF-21이 개발할 때 첨단 기체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항전 장비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A사 레이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4대 핵심 기술을 미국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못 줘? 섭섭할 거 없어요. 그건 아무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 기술도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나이키 허큘리스라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한테 야 이거 좀 해줘 해서 그거 갖다 개조해서 막 백곰이에요 이게. 물론 처음 시작은 그거였죠. 그 이후로의 발전에는 러시아 기술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무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한의 KN-23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이 세 개를 딱 비교해 보면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 왜 그럴까요? 러시아 기술 뿌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상호 좋았어요. 그러네. 뭐 저희가 뭐 굳이 뭐 북방으로 뭐 영토를 확장할 마음도 없는 LG전자 나라고. 최고로 좋아했고 현기 최고로 좋아했고 한국 음식 좋아하고 한류 최고로 좋아하고. 그러네요. 심지어 도시락 그거 라면. 예, 심지어요. 이거 잘 모르시는 건데 러시아의 비틀즈 같은 국민 가수가 있어요. 그룹이. 그게 끼노라는 건데. 끼노. 그 리드싱어가 누구냐면은 빅토르 초이예요. 한국인. 고려인이에요. 고려인. 아버지가 고려 사람이고 엄마가 러시아 여자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도 비틀즈예요. 그 사람이 1962년생인가 1년생인가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들켰네 나이. 근데 제가 유학 가 있을 때 그 즈음에 이제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소련 정보기관이 죽였다는 소리 있어요. 워낙 대중적 인기.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독재국가 전제국가에 팝을 들여왔거든요. 아주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그 빅토르 초이가 지금도 국민 영웅이에요. 고려인이. 이해 안 되죠. 미국에서 그 코메리칸 한국계 저기 국민 영웅이겠어요? 안 되죠. 러시아한테요. 제가 살던 아파트 옆에 빅토르 초이의 공동묘지, 러시아는 이제 공동묘지가 도시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 초이 무덤이 있었거든요. 영하 30도인데 러시아 젊은 팬들이 수십 명, 수백 명들이 거기 와서 화장실에서 촛불 켜놓고 그 무덤을 지켜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 정도로 지금도 러시아의 그 지하철에 가면은 빅토르 초이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기타로 빅토르 초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 미워하나요? 아니 뭐 우리는 뭐 딱히 뭐 아니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제가 러우 전쟁의 복잡함을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일방적으로 안 들으니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러시아가 무력 침공한 건 분명히 잘못됐죠. 그 전쟁은 이유가 있는 아주 복잡한 전쟁이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모두 소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같은 나라들이에요. 사실. 어디가 우방이 아니에요.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우리와 상당한 친화력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의 천연 자원을 이용하면 물류병이 줄잖아요. TSR 시베리아 극동의 이 횡단 철도를 이용하면 육상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수출은 유럽으로 가는 수출은 대부분 적도를 통과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적도는 최악의 여건이에요. 수송이 뭐냐? 온도가 높아요. 습도가 높아요. 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적도로 못 가는 물품들이 꽤 많아요. 그럼 비행기로 가야 돼요. 철도로 가면요 아니잖아요. 거기다 또 추운 곳으로 가니까. 그리고 훨씬 빨라요. 빠르고. 이건 지금 후티 때문에 수에즈나 통과 못해서 아프리카 돌잖아요. 그럼 한 2달 이상 걸려요. 또 배는 하역하고 선적한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철도는요. 그냥 시작하면 2주일이면 유럽 전역까지 가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 무슨 수십만 톤짜리 배 하나면은 철도가 그런 걸 감당을 해? 그게 아니죠. 육상 운송과 해상 운송망을 동시에 가지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지금은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거기다 북극 항로를
북극 항로도 아무래도 지배권을 러시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날개를 달 수 있는 거죠. 돌아가서 그러면 러시아의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러시아도 우리랑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어떤 의사가 있을 것이다.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지금 제재인데 전쟁이 휴전이 되면 푸틴이 바보예요? 트럼프한테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전하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이번에 벌써 제재 해제달라고 요구했잖아요, 흑해 네. 하면서 흑해 농산물 수출하면서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거, 국제금융공동망에 배제된 거 풀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트럼프가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유럽이 삐졌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휴전을 하면 제재는 상당 부분 풀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노비에프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가 우리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러 관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조건이 별거 없어요. 한국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해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다음 서울과 모스크바 직항 재개해라. 네. 이것뿐이에요. 그 정도는 뭐 이것뿐이에요. 하면 되죠. 왜냐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했지만 네.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원했지 입국 금지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 크게 보면 진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냉전기 때처럼 강력한 진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자꾸 신냉전 그러는데 전 반대합니다. 냉전기 때 어땠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극단적인 이념적 진영이 있었죠, 세멘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 파방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념 없잖아요. 그다음 그때는 공급망이 자본주의 공급망과 공산주의 공급망이 따로 놀았어요. 네. 지들끼리 코메콘 따로 살았어요. 지금 공급망이 두 개예요? 하나잖아요. 중국이 물건 어디다 팔아요? 전 세계 팔잖아요. 네. 러시아가 물건 어디다 팔아요? 인도, 중국 전 세계 팔잖아요. 석유. 근데 어떻게 냉전이 됩니까? 신이라는 자를 붙여서는 안 돼요. 냉전은 없어요, 이제. 뭐냐? 느슨한 진영은 있어요. 권위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 느슨한 건 있지만 그게 냉전기처럼은 강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보여주잖아요. 그럼 뭐냐?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의 네 글자가 중요합니다. 각자 도생. 트럼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우리가 그거 신경 안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각자 도생이면 우리가 느슨한 진영 논리를 버리면 안 돼요. 또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요하니까 그 양측이 상호 호혜적이니까 여기서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먹고 내가 살아갈 건 가야 되는 거죠. 노태우 정부 북방 정책을 한번 그렇게 보면 북방은 무한한 새로운 미래잖아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시베리아 같은 데 안 가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시베리아, 북방, 북극항로, 그다음에 그 자원. 이걸 지금 뭐 북한이 좀 삐져서 그러고 있지만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바로 내려오거든요. 한반도로. 네. 그럼 러시아의 꿈은 TKR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해서 나진 하산해서 연결하면 부산항이라고 하는 인천항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류망이 지금 유럽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를 꾸준히 해왔어요. 속도도 빠르게 하고 개건하고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럼 뭐 지금 한국하고 손 안 잡으면 누구랑 손 잡아요? 일본은 바다로 건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꿈이 뭐예요? 항상 한일 해저터널. 해저터널. 일본에는 항상 그 얘기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일본에는 그 꿈이 있어요. 해저터널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것만 뚫으면 일본은 이제 꿈이 해결되는 거죠. 대륙과 연결되는 거죠. 대륙과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만일에 TKR 연결하고 시베리아 국동 파이프라인 연결하면 그 파이프라인 우리가 쓰고 이걸 에너지 허브로 해서 동남아시아, 아세안으로 수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푸틴의 꿈이죠, 그거는. 지금 김정은이 저 삐진 거 영원히 가는 건 지한테 손해고 TKR 연결하고 파이프라인 연결하고 그게 남북의 미래고 그러면은 독재 정권은 언젠간 무너져요. 점적으로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면 이제 우리 대륙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독재 정권은 언젠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요. 독재 정권은 용서해서는 안 돼요. 김정은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전 수십 년 동안 그걸 위해서 노력해 왔거든요. 민간에서. 나름대로. 한반도가 대륙과 연결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대학 때 MT 청평 대성리로 갔죠. 가평 가고 뭐 그랬죠. 그렇죠. 네. 지금도 거기 간대요. 이제는 모스크바 갈 수 있는 거. 아니 이제 백두산 가고 시베리아 하이킹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 꿈을 못 꿨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차 타면 국내만 가지. 그럼요. 모스크바행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서 타면은 베이징 기차 타고 이제 베이징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가고 또 하나 지금 중앙아시아로 수출을 하려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네요. 한국 없잖아요. 네. 어떻게 돼요 이제? 열차 타면 기차로 하면 중앙아시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메이징한 미래예요. 이 미래를 꿈을 안 꾼다고요? 위대한 대한민국 갈 수 있는 이 꿈을 안 꾼다고요? 그러네요. 이 시작은 어쨌든 러시아와의 친분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재건 사업에 또 이제 참여 이런 걸로 또 한번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전쟁 이전보다 이제 찬스가 더 많을 거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을 그동안 신뢰해 왔어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말고 또 다른 곳들하고 항상 또 분쟁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좀 서로 친하게 지낸 과거 역사도 있으니 우리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 걸 보면 돼요. 조한범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또 북한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김정은 그 정부라고 해야 돼요. 정권하고 지금 한국의 사이는 뭐 아주 극도로 안 좋은 상태잖아요. 헤어질 결심을 김정은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같이 뭐 통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막 다 막 차단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거는 뭐 진심인 건지 아니면 뭐 좀 약간 액션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정은이가 왜 삐졌냐면 2017년까지 문 콕 닫고 네. 핵무기 개발하고 피비린내는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요. 네. 아버지가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거든요. 2017년 말까지 처박혀서 그 일만 해요. 왜냐 1984년생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20대가 집권했으니. 그렇죠. 그러니 막 잡아 죽여요. 정권 잡으려고. 그다음에 체제 경쟁이 실패했으니까 북한이 고난행군이라고 해서 94년 98년까지 네. 30만에서 100만 내외가 굶어 죽거든요. 망했어요 사실 그때.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권력 장악하고 남한이 무서우니까 핵무기를 가지면 못 건드리니까 여기에 주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니까 이제 먹으려고 끼어나와요. 먹고 살라고. 그게 이제 평창올림픽에 여정이 보낸 거예요. 그리고 3월에 드디어 처음으로 시진핑한테 갑니다. 아, 형 나 이제 그 트럼프하고 저기 문재인 만날 거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간 거죠 이제. 요 2017년까지 시진핑은 화나요. 북한에 있던 친중파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네. 친중파가 권력에 위협이 되니까. 장성택이 공업부가 친중파의 거두였어요. 죽였잖아요. 시진핑은 화나죠. 근데 북한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네. 언제든 북한이 있어야 되니까 동해로 나갈 수도 있고. 네. 알았어 그랬죠 이제. 그리고 나왔잖아요. 이 4월에 2018년 4.27 판문점회담, 6.12 싱가포르 회담. 이제 먹고 살려고. 왜냐하면 핵무기는 못 먹잖아요. 그렇죠. 권력도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리니까 이제 돈을 뜯어내야 되니까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한테 뺨 한 대 맞고 결렬되니까 좌절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남한하고는.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책이었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얘들하고는 있어봐야 도움도 안 되고 큰 나무 밑에 있으면 작은 나무가 살아야 죽어요. 죽죠. 가려고 그러는 거지. 나 이제 니네 나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야. 네. 안 할 거야 나. 니네 다른 나라야. 전쟁 관계야. 건드리지 마. 내 핵무기 있어. 요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의 좌절, 자기 그랜드 디자인, 핵무기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남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살겠다. 이게 깨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대북 강경책으로 몰아가니까 아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통일 민족 같은 민족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라고 교역 관계 무역 안 해요? 해야죠. 하잖아요. 네.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이 입장에서는 곁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남한 한류 보면 15년형. 컨텐츠 만들어서 팔면 처형. 사례가 있어요. 평양문화보호법. 남한 말씨 쓰면 잡아가. 근데 지가 남한 말씨 제일 많이 써요. 밤에 유튜브 대동강 TV 본다는 얘기죠. 아니 뭐 열 몇 살짜리 애들 막 그 무슨 네, 뭐 사상 본다는 검증하고 얘기. 막. 보면 남한 말씨 많이 써요. 북한이 안 쓰는 말씨. 그다음에 청년 교양 부장법. 청년들 교양을 하겠대요. 청년들이 제일 위험하잖아. 그렇죠. 군동신고법 이게 다 뭐예요?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역설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뭐 반란이나 붕괴 신호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반란은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완전히 그냥 집단 감시. 정말로. 네. 군대 내에서 일단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중대급 이상은 이동 명령권이 없어요. 이건 김정은 허락 받아야 돼요. 아 중대도요? 중대 이상이. 뭐 거의 뭐 못 가네요. 그거 알 수가 없지. 뭐 사단이 움직여야 쿠데타가 가능한데. 그다음에 사단장이 있으면 사단 정치 지도위원이 있어요. 정치위원이. 서로 감시하는 거죠. 서로가 아니라 얘가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거예요. 예. 얘는 또 딴 놈이 또 감시해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소대까지 다 있어요. 아이고. 매일매일 보고해서 일일 보고를 해요. 위로. 그러니까 우리 부영남 선생님 지금 내 앞에서 콜을 3번 했지? 이거 딱 적어요. 반동분자. 이게 모든 기록이 다 쌓여요. 아이고. 그게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감시하는 사람이 또 실수하면 뭐 가족 다 처형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거기다 인구가 2,600만이니까 네. 통제가 아주 컴팩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 인구가 2,000만 왔다 갔다 해요. 루마니아 이런 데들, 시리아 이런 데들, 북한 2,600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체제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조직적인 쿠데타는 불가능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이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면 우발적인 폭동은 가능하죠. 우발적 폭동. 루마니아가 그렇게 무너졌거든. 루마니아가 차우세스크 처형당한 차우세스크의 지지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지지 집회가 반 차우세스크 집회로 뒤집힌 거예요. 요 뒤로 5일 만에 부부가 처형당해요. 차우세스크와 일레나와. 네. 이게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죠. 현재를 봐서는 북한은 조직적인 체제 저항은 어렵다. 그 우발적인 폭동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부익남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난해 1달러당 북한의 원화가 8,500원이었거든요. 네. 이 시점에 상반기. 지금 4월이잖아요. 4월 중순이잖아요.
지금은 1달러당 24,000원이에요. 엄청 폭락했네요. 우리를 치면 4,500원,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환율이. 이해돼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수입 물가가 뭐 거의 뭐 살 수가 없는 수준이네요. 그 정도 상황이면 이제 상황이 어떤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 상황이에요 지금. 야, 그러면은 가뜩이나 경제가 뭐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외부와의 어떤 뭐 교역 물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왜냐?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대북 제재가 철회가 됐고 대외 수출의 95%가 제재예요. 막히고. 그러니까 북한이 돈을 버는 게 세 가지였거든요. 광물, 네. 철강, 석탄, 그다음에 냉동 수산물. 수산물 이게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중국이 동북 삼성의 수산물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노동자. 네. 이 세 개 다 제재 대상이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킹하는 거예요. 막아도 하잖아요. 네. 국가 단위란 유일한 체제잖아요. 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밖에 없구나. 비트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언제 망하냐가 아니라 망했어요 지금. 이미 망했고. 근데 그럼 저한테 그래요. 야, 너 맨날 북한 망한다더니 너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보면 돼요. 조선이 언제 망했어요? 조선이요? 1905년 을사늑약. 네. 아니에요. 그 전에. 영조, 정조 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멍청한 순조, 진짜 조선을 말아먹은 그 순조부터 시작되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나라가 아니에요. 뭐 재정 적자 막 나고. 나고 뭐 엉망이고 밀란, 동학혁명까지 일어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삐질삐질 가잖아요. 언제까지? 1905년까지 가잖아요. 네. 올해 참 그러니까 을사년이네. 그때까지 가잖아요. 누가 끝냈어요? 외인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도 망한 거예요. 저게 돌아가요? 그 김주애 2013년생짜리를 9살에 데리고 나왔어요. 세상에 미사일 쏘는데. 네. 그리고 돌아가고 김정은의 지금 공식 호칭이 뭔지 알아요? 1984년생인데 경애하는 어버이예요. 7, 8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애하는 어버이라 그래요. 어버이라고. 만세하고 울고 경애하는 어버이께서 오늘 뭐 이렇게 그 나라예요? 이미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유지가 돼요. 왜냐? 복잡해요. 조직적인 체제 저항 세력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 조직적인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 조직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국가의 통제 능력이 문제가 있어야 돼.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쓰러뜨릴 수 있는 조직적인 저항이 일단 없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이 무너진 걸 막으려고 그러고 러시아도 북한이 무너진 거 원하지 않죠. 이런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이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망한 거예요. 네, 붕괴를 하고 싶어도 외부에서 어쨌든 막고 있기 때문에 내부 붕괴밖에 없는데 그건 또 일어나기 어려운 또 그렇죠. 구조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김정은이가 건강은 뭐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니까. 네. 그게 지금 유일한 김정은 유고가 가장 큰 변수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혹시 러시아에 군대 보낸 것도 혹시 돈 때문인 것도 있는 건가요? 어떤 뭘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러시아에 지금 11,000명 1차 보내고 3,000명 추가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그 신병들, 용병들 월급이 2,000불이에요. 네. 계산해도 북한 경제를 살릴 만한 돈이 안 나와요. 당장 계산해도 몇 억 달러 수준이지 1년에. 그러니까 저거는 뭐냐면 복잡하죠. 일단은 경제적 대가. 러시아가 밀가루, 석유, 비료, 북한이 숨통 트이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주요 수출국이에요. 그다음에 첨단 군사 기술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첨단 군사 기술은 갑자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공개했어요. 러시아하고 똑같은 걸. 그거 우리도 못 만들어요. 의심할 수 있죠. 핵추진 잠수함을 갑자기 그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밖에 없어요. 인도 겨우겨우 만들었지만 덜덜거려요. 그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갑자기 이지스 구축함 같은 이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하는 그 신형 함정을 대형 함정을 5,000톤급을 공개했어요. 5,000톤급. 북한이 제일 큰 게 낮은급이라는 구형 구축함이거든요. 그 구축함은 내버려둬도 침몰해요. 너무 오래돼서. 최근에 만든 것도 1,500톤인데 갑자기 5,000톤짜리 구축함에 위상배열 레이더. 우리도 못 만들어서 스파이 1 레이더 사오거든요. 더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겠네. 첨단은 안 주겠지만 구형 기술 같은 건 줄 수 있잖아요. 아무도 김정은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트럼프는 취급했지 참. 트럼프. 그다음에 푸틴이랑 썩어도 준치라고 이 열강이랑 지금 군사 동맹을 맺으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당장은 김정은의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유고거나 아니면은 마음을 또 바꿔서 다시 뭐 한국과의 어떤 뭐 다시 친화를 하거나 뭐 이런 변수가 없다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네요. 한국은 이제 이대로 가는데 남북관계는 해결 결심했고 다음 정권이 와도 삐진 거 안 풀 거예요. 그거는 쉽지 않네요. 네, 진보 정권이 들어서 삐진 건 안 풀 거예요.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문제 해결하는 게 진심이거든요. 트럼프가 노리는 건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러우 전쟁 종식, 중동 사태 해결. 후티 막 패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김정은과 해결. 그럼 트리플 크라운 요걸 해결하면은 3관왕 해결하면 여기 어디로 가느냐? 노벨 프라이즈. 노벨상으로 가거든요. 평화상으로. 받고 싶어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특징이 있어요. 내 돈은 안 내요. 그러니까 합의는 김정은하고 하고 돈은 우리 등칠 거야. 네가 내 이럴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돈 받아가려고 오겠죠. 그때는 남북 관계가 아니고 다른 나라. 완전히 다른 나라니까 너 니네 돈 가져가는 거 이상하지 않지? 이럴 가능성이 있죠. 이럴 가능성이 있죠. 통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경제 협력 정도의 그렇죠. 느낌만. 다른 나라와의 경제 협력으로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 간 특수거래에 해당했거든요. 네. 관세가 없죠 우리로서는. 이제는 김정은은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이제 해결하자고 그러겠죠. 그 가능성은 남아 있죠. 그러면 이 방향이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이게 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통일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막 좀 복잡하잖아요. 통일은 개인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분단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병식이 뭐냐면 병에 대한 인지 능력이에요. 네. 부익남 선생님 네.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야죠. 안 아프다고 느끼면 병원 안 가죠? 그렇죠. 그게 병식이에요. 아프다고 느껴야 병원에 가거든요. 네. 근데 통일이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병원에 안 가죠. 통일이 제가 이제 어디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분단은 병이다. 그러면서 사례를 드는 게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됐다고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그거 네. 진짜 이상한 말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절도 있어지고 말도 잘 듣고 성실해지잖아요. 네. 근데 군대 가서 뭘 배우죠? 총 쏘고 적에 대한 증오, 사람 죽이는 법 배우고 절도 있게 생활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은 그 시기에 창의력으로 돈을 벌고 부선생님처럼 네. 소설을 쓰고 의사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군대 안 가죠? 네. 모병제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우리도 후진국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군대 갔다 왔는데 어떻게 사람? 그럼 여자들은 사람 아니겠네요? 정상은 뭐냐면 모병제. 네. 모병제로 하고 돈 버는 사람 돈 벌고 해서 더 많은 돈을 국방부에 투자해서 군인들 월급 올려주고 네. 첨단 무기 사주고 강군으로 만들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쟁의 모병제로 군에 적합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나라를 지키고 아닌 사람들은 왜 청춘을 1년 2년을 유보당해야 되냐고요. 강제로. 그걸 지금 정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 아니에요. 네. 저도 훈련소에서 사격 1위 했고 유리하게 사단장 표창 받아서 자대 배치에 2박 3일 갔어요. 지금도 김정은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애국주의자 애국합니다. 네. 절대로 이 말이 무슨 안보 경실론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징집 상황 분단 체제를 정상으로 하고 살아가잖아요. 지난달에 얼마 전에 대구에 있는 110 전투 비행단 네. F-15 주력이거든요. 그 강인하고 왔거든요. 그 F-15 비행단 가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세계 최고의 국방력 공군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에요. KTX. 네. 근데 제가 철원 가려고 그러면 한 2시간 더 걸려요. 아, 연천 그렇죠. 이런 데 가면 맞아요. 이게 국토가 얼마나 지금 불균형적으로 발전해요. 네. 북쪽으로는 남쪽으로 가면 뭐 첨단 이게 있는데 북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가면 뭐 축산단지, 뭐 가옥공장. 네. 이게 왜 이러냐고요. 그리고 대륙에 살면서 한 번도 육상으로 해외를 안 가봤잖아요. 이 섬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비정상이라고요. 이 천문학적인.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사태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갈라져 있는지 봤죠. 이념적으로. 네. 2010년 조사에 의하면 사회 갈등 지수가 그 당시 사회 갈등 비용이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뭐 경제연구소가 했는데 1년치 예산이었어요. 우리는 사회 갈등이 제일 높은 국가예요. OECD에서 거의. 한국 하면 어디 가면 너무나 매력적인 국가라고 칭찬받거든요. 정말로 외국인들이 너무 부러워요. 한번 꼭 가봅시다 그래요. 근데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한류의 나라에 OECD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네. 출생률은 최저. 왜 이렇죠? 왜 서로를 증오하죠? 그 밑엔 분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단 체제의 적대의식, 불안, 그 다음에 적대성,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코리안 톨레랑스의 부재.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걸로 이게 싸우면 다 분단 체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셨죠? 안 터질 줄 알았어요. 터지면 안 되는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우리 안전할까요? 영원히 안 터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대로 가요? 젊은이들이 왜 통일에 대해서 의식이 희박해지냐면 나하고 관계없는 나도 힘든데 내가 왜 통일까지 해야 돼? 이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힘든 게 다 분단에 출발한다니까요. 왜 젊은이도 우울하고 노인이 자살하고 젊은이 자살하고 결혼 안 하고 하면 이혼하고 해도 애를 왜 안 낳을까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딱 하나가 분단이잖아요. 분단을 병이라고 생각하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실 또 기회가 엄청 많아질 수 있는 거죠. 많죠. 새로운 미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북한 독재 체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재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런 독재 체제와 저항하고 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용기를 부여해주고 변화된 우리도 변하고 북한도 변화돼서 정상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통일하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양측이 노력해서 정상에서 만나는 그런 통일을 꿈꿔야지. 그걸 뭐 안 해도 돼?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어디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한테 나라
절단 내고 살라고 그런 권리를 우리한테 줬나요? 아니에요. 어디선가 봤는데 뭐 통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 북한 땅을 중국이 가져가도 되나 일본이 가져가야 되냐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992월 달에 통일연구원에 입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죠. 그리고 저는 소련이라는 사회주권에서 공부했거든요. 제 경험으로 통일이 미래다. 힘들어도 해야 된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에서 가장 지도적인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도적인 국가? 네. 유럽이요? 독일인가요? 독일이죠. 네. 독일이죠. 그런데 독일이 90년 통일하고 한 10년 이상을 독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후회했어요. 유럽의 병자라고 그랬어요. 아, 힘들었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 시기를 겪어야 돼요. 통일이 또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불편한 진실의 하나가 통일 비용은 내가 내요. 혜택은 내 뒷세대가 받아요. 이게 딜레마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대한 나라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국방력도 세계 5위예요. 그리고 이번에 경험했죠. 제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에 우리 이번 사태 났을 때 놀렸어요. 비상계엄 사태.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갈수록 니네 대단하다.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물론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지만 그렇게 수십만이 모여도 물리적 충돌도 없고 약탈이 없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난리 나요. 이렇게 모이면. 지금 평화롭게 이 사태가 지금 이 체제 안정성이 증거 같았잖아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위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분단이라는 문제만 해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 코리안 톨레랑스도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제 국제 정세부터 또 이제 뭐 북한의 반응까지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 이런 국제 정세나 뭐 또 이런 정치가 또 경제랑 또 연결이 되고 또 지금 또 트럼프 뭐 관세 때문에 또 주가 빠지고 뭐 하면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결국에 그 앞에 본질을 찾아가면 또 다시 이런 정치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시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박사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